나는 안 먹을래. 몸이 좀 안 좋아서. 70대 초반의 윤정숙은 며느리 서지영과 합가를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문을 굳게 잠그고 절대 나오지 않는 며느리, 매일 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기계 소리와 파란 불빛, 그리고 계속 배달되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택배들.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손도 대지 않고 라면만 먹는 며느리의 행동에 정숙은 점점 의심을 키워갔어요. 결국 정숙은 지연이 외출한 틈을 타서 낡은 열쇠로 방문을 따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발견한 광경은 정숙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며느리의 방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윤정숙이 서울 강북의 오래된 단독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이삿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살던 정숙은 아들 민수의 간절한 제안으로 이렇게 합가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모시고 살겠다고 했던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 서지연이 방 안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고생했구나. 짐이 많네. 지연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금방 정리할게요. 그런데 지연의 얼굴은 왠지 헬쑥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인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민수가 짐을 나르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지연이랑 제가 쓰던 방은 저쪽으로 옮겼거든요. 정숙이 방을 둘러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고맙다. 너희가 많이 배려해줬구나.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한 거죠 뭐. 그런데 지연은 벌써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숙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 버리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숙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밥 먹어라. 정숙이 부르자 민수는 나왔지만 지연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민수가 방 앞에서 노크를 했죠. 여보 밥 먹자. 지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안 먹을래. 몸이 좀 안 좋아서.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죽이라도 먹어. 아니야, 괜찮아. 먼저 드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러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민수야, 지연이가 왜 저래? 몸이 안 좋다는데. 민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죠.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도 받고 좀 예민해져 있어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숙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밥은 같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이 아침을 준비하고 지연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죠. 어머니, 지연이 방 앞에 음식 좀 갖다 놓아주세요. 문 두드리지 마시고요.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문 두드리면 안 돼? 요즘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요. 조용히 해달라고. 민수는 서둘러 출근을 하고 정숙은 혼자 남겨졌어요. 정숙은 죽을 끓여서 지연의 방 앞에 조용히 갖다 놓았습니다.
지연아 죽 끓였으니까 먹어. 문 너머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정숙은 답답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죠. 점심때가 되어 정숙이 확인해 보니 아침에 갖다 놓은 죽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을 대지 않은 채로요. 대신 복도 쓰레기통에는 라면 봉지가 버려져 있었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면만 먹고 있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도 참고 점심도 갖다 놓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오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내가 해준 음식은 하나도 안 먹고 라면만 먹더라. 이게 정상이야? 민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죠.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입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시어머니가 음식 해줘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예의야?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예민한 시기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장가가더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제는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야? 민수가 소리를 높였죠. 어머니 왜 이래세요?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몸이 아프다는데. 정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든지 해야지.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뭐가 달라져? 결국 민수는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정숙은 화장실을 가다가 지연의 방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정숙은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기계 소리만 웅웅거릴 뿐이었죠. 다음 날 정숙은 동네에 나가서 이웃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정숙아 며느리는 어때? 합가 잘 됐어? 박 여사가 물으니 정숙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글쎄 좀 이상해. 방에만 있고 밥도 안 먹고.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나도 이사할 때 봤는데 말이야. 뭔가 병원에서 쓰는 것 같은 기계들이 있더라고. 링거 거는 것 같은 데도 있고.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응, 확실해. 약봉지도 많이 있었고.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정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아픈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건가? 박 여사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창문도 항상 커튼을 쳐놓고 있더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지연의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는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렸고 파란색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체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아픈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민수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정숙은 점점 궁금증과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여전히 손도 대지 않은 채 방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대신 쓰레기통에는 컵라면 용기와 과자 봉지들만 늘어갔죠. 정숙은 답답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며느리의 행동이야?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이틀째 밤 정숙이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지연의 방 문 밑틈으로 이상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파란색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도 들렸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뭔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도 나고 있었어요. 마치 병원에서 들어봤던 그런 소리 같았습니다. 대체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지연아 괜찮니? 어머니인데 뭔가 도와줄 일은 없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계속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잠깐 기계 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웅웅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지만 밤새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에 정숙은 지연의 방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낮인데도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지연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택배가 와도 정숙이 대신 받아줘야 했죠. 택배 기사가 물었습니다. 서지연 씨 계세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인데 대신 받을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택배는 항상 정숙이 받고 지연의 방 앞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정숙이 청소를 하다가 지연의 방문 손잡이를 보니 이상한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 같았어요. 접착제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을 자세히 보니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희미하게 출입금지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이런 걸 붙여놨을까? 자기 방에 왜 출입금지 스티커를? 뭔가 남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복도 한쪽 서랍장 위에는 택배 상자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상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내는 곳이 모두 같았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양내과라니? 혹시 암이라는 건가? 그럼 지연이가 정말로 큰 병에 걸린 건가? 정숙은 손을 떨며 상자들을 더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수취인은 모두 서지연이었고 내용물은 의료용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의료진 전용, 취급주의라는 빨간 스티커도 붙어 있었죠.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말한 게 맞았구나. 정말 아픈 게 맞나 봐. 그런데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줬을까? 이런 큰 병을 혼자 앓고 있었다는 건가? 저녁에 민수가 퇴근하자 정숙이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정말 많이 아픈 거야? 택배 상자 봤는데 병원에서 온 거더라. 그것도 종양내과에서.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냥 검사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검사가 별거 아니야? 종양내과에서 온 택배인데? 의료용품이라고 적혀 있던데? 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정기검진 같은 거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은 답답했어요. 정기검진이 뭐가 그리 비밀스러워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 밤마다 기계 소리도 나고. 제대로 말해봐, 민수야. 민수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지연이가 많이 예민해서요. 자꾸 물어보시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조용히 놔두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는 거야? 나도 이 집 가족인데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픈데.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거야? 민수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아, 정말 피곤해 죽겠다. 어머니, 제발 그냥 두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연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정숙은 홀로 남겨져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병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는 거지? 며느리가 아무리 남이라고 해도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인데 혹시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지연의 방에서는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삐삐삐 하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이제 정숙에게는 그 소리가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은 아닐까? 아니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건 아닐까? 정숙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지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모르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지연아, 나 좀 보자. 할 말이 있어.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좀 이따가요. 정숙이 다시 말했어요. 중요한 얘기야. 문 좀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안 된다고요. 나중에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화가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문도 안 열고. 예의가 이게 뭐야?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지연아, 나와. 당장 나와서 얘기하자.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그제야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은 정말 안 돼요.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 안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고 하는 거지? 정숙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어. 나도 알아야겠어.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어. 정숙은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지연의 방 앞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갖다 놓았지만 여전히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어요. 대신 라면 봉지와 과자 포장지만 쓰레기통에 쌓여갔죠. 정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정숙이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괜찮니? 정숙이 다가가려는 순간 지연이 갑자기 욱 소리를 내며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의 나올 것도 없었지만 계속 헛구역질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지연아, 어디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정숙이 급하게 다가가 지연의 등을 토닥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며 정숙의 손을 밀쳐냈어요. 괜찮아요. 건드리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니 뭐가 괜찮아? 이렇게 토하는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숙이 다시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은 벽에 기대서 간신히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체했을 뿐이에요. 정숙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체한 게 아니야, 이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게. 안 된다고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면서 휘청거리며 자기 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따라가며 말했어요. 지연아, 혼자 가지 마. 내가 부축해 줄게. 하지만 지연은 정숙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지연이 방문 앞에 도착하자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문을 닫고 안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서서 계속 노크했어요.
지연아, 문 열어. 정말 괜찮은 거야?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정숙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 괜찮다고? 토하는 게 정상이야? 병원에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안 돼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작은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아픈 소리가 들리는데? 하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기계 소리만 계속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지연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어나자 정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토했어. 얼굴도 새하얗고 많이 아픈 것 같던데. 민수가 놀란 듯 물었어요. 정말요? 지금은 어떤데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지연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회사가.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다고. 빨리 가. 지각한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고 정숙은 또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정숙은 지연의 방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성였습니다. 가끔 안에서 신음소리나 기계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연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뭔가 큰 병이 있는 게 틀림없는데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도 있었죠.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외출하는 틈을 타서 방에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복도 끝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구석에서 녹슨 열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 있었는데 이 중에 지연의 방문을 열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은 열쇠 뭉치를 들고 지연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기계 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어요. 혹시 잠들어 있는 건가? 정숙이 조심스럽게 열쇠를 문에 넣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열쇠를 넣었을 때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열쇠가 맞는 건가? 정숙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보았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정숙은 잠깐 멈춰서 안의 소리를 들어봤어요. 기계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지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마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지연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방 안의 진실을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강한 약품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뭔가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잠깐 멈춰서 냄새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너무 강해서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둡긴 했지만 구석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였어요. 정숙이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하얀색 링거 거치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의료용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거치대에는 투명한 링거 주머니가 걸려 있었는데
안에 든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뭐야? 정말 집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던 건가?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약봉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까이 가서 보니 약봉지마다 복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항구토제, 진통제, 면역증강제. 정숙이 알아볼 수 있는 약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봉지가 너무 많았어요. 20개도 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왜 먹어야 하는 거지? 정숙이 고개를 들어 벽을 보는 순간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달력 형태의 큰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항암 치료 일정표였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항암 치료라니? 정말 암에 걸린 거야? 달력을 더 자세히 보니 치료 시작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석 달째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석 달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몰랐구나.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린 정숙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여러 개의 모자와 스카프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석에는 갈색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 가발 거치대에 걸려 있었어요. 정숙이 가발을 만져보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임모였습니다. 아, 이런 세상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건가?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진단서였어요. 환자명 서지연, 나이 29세, 진단명 유방암 3기. 정숙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유방암 3기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정숙도 알고 있었어요. 진단서 아래에는 치료 계획서와 수술 일정표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정숙이 일기장을 집어들고 펼쳐보는 순간 지연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3월 15일. 오늘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 토하고 어지럽고,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정숙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20일.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거울 보기가 무섭다.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걱정만 끼칠 뿐이다. 정숙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4월 2일. 시어머니와 합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병든 며느리를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으면 그때 말씀드리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어요. 4월 10일.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갖다 주셨다. 정말 죄송하다. 내가 예의 없는 며느리 같을 텐데. 하지만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라면이나 간단한 것만 겨우 넘길 뿐이다. 언제쯤 정상적인 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숙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가장 최근에 쓴 글이 나타났습니다. 4월 18일.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 내가 이 집에 큰 짐이 될까봐 두렵다. 아픈 며느리를 두고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하지만 꼭 이겨낼 것이다.
건강해져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민수에게도 걱정 끼치지 않는 아내가 되고 싶다. 힘내자, 지연아. 정숙은 일기장을 읽고 나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내가 뭘 한 거지?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뭘 한 거야? 정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이 아이는 나를 위해서 아픈 것도 숨기고 있었는데. 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 방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왜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지. 모든 게 암 때문이었구나. 정숙은 지연의 방에서 나온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지연의 일기장에 적힌 글들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 짐이 될까봐 두렵다는 말. 정숙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잔인했나? 아픈 아이를 두고 예의가 없다고, 버릇없다고 생각했다니. 정숙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연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삶아서 죽을 끓이고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으로 미음도 만들었습니다. 야채도 부드럽게 익혀서 갈아 만든 스프도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영양이 있으면서도 먹기 쉬운 음식들로만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정숙은 조심스럽게 지연의 방 앞에 음식을 갖다 놓았어요. 전처럼 부르지도 않고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놓고 물러났죠. 지연아, 죽 만들어뒀어. 몸에 좋은 걸로 끓였으니까 조금이라도 먹어봐. 정숙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여전히 음식 그릇이 그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놓았죠. 혹시 입맛에 맞지 않을까봐 다양한 종류로 준비했어요. 어떤 날은 단호박죽, 어떤 날은 전복죽, 또 어떤 날은 소고기 미음을 끓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숙이 지연의 방 앞에 갔을 때 어제 갖다 놓은 죽 그릇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대신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먹기 시작했구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릇을 집어들려는 순간 밑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정숙이 쪽지를 집어들고 펼쳐보니 지연의 손글씨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방울이 떨어진 자국이 곳곳에 보였어요. 정숙의 눈에서도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을까? 정숙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의 정성은 더욱 깊어졌어요. 지연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작은 메모를 함께 놓았어요. 몸에 좋은 전복죽이야. 천천히 먹어. 오늘은 닭고기 스프 만들었어. 따뜻할 때 먹으렴. 지연도 매번 감사 인사가 적힌 쪽지를 남겼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덕분에 조금씩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지들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종양내과입니까? 서지연 환자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시어머니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데 정확한 상태를 알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곧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지연 환자 시어머니시군요. 지연 씨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봅니다. 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서요. 집에서는 아무 말을 안 해서 의사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건가요? 3기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연 씨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셔서 희망은 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완치될 수 있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하고 가족들의 지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처럼 잘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제가 더 도울 일은 없을까요? 영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정신적 지지도 필요하고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제대로 돌봐야겠어.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야. 그날부터 정숙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연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방 앞을 청소하고 복도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지연이 쓰는 화장실도 매일 소독했어요. 항암 치료 중에는 감염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택배로 오는 의료용품들도 정숙이 직접 받아서 방 앞에 정리해뒀어요. 약봉지들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작은 바구니에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지연이 먹기 쉽게 말이죠. 병원 예약도 정숙이 대신 확인해서 메모로 남겨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예약이야. 택시 불러줄까? 필요하면 말해.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민수가 퇴근하면 정숙은 그에게도 지연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 약 먹는 시간 좀 체크해봐. 내가 메모해뒀으니까. 그리고 병원 갈 때 혼자 보내지 말고 너가 같이 가.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일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 지연이 꼭 나을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서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정숙이 현관에서 민수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 앉으며 다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고개를 들더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내가 아픈 거야? 아니에요. 회사 건강검진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민수가 말을 멈추고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혹시 서지연 씨 남편이세요?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정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들켜버린 건가?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간호사가 저한테 지연이 진료 기록지를 보여줬어요.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벌써 석 달째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아픈 줄 전혀 몰랐다고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이 모른다니까.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전혀 눈치 못 채고 오히려 짜증만 내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 받는다고만 생각했어요. 정숙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지연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예의 없다고 구박만 했는데.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3기라고 하더라고요. 꽤 심각한 상태래요. 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민수가 갑자기 일어서서 지연의 방으로 향했어요. 정숙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민수야, 잠깐. 지금 들어가면 지연이가 놀랄 텐데. 상관없어요. 이제 다 알았는데 뭘 숨겨요. 민수가 지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안에서 지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금 시간이 이상한데. 여보, 내가 다 알아. 병원에서 들었어. 더 이상 숨기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지연이 문 뒤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민수가 지연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런 걸 견뎠어? 지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어. 민수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바보야. 남편이 뭐 하는 건데? 아내가 아픈데 걱정 안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 나도 함께 싸울 거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연이 민수의 품에서 울었어요. 정말 무서웠어. 혼자서 견디기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정숙은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뭘 한 거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픈 아이를 혼자 두고.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휴직할 거야. 너 옆에 있을게.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안 돼. 회사 일은 어떻게 해? 회사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치료부터 하자.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 돈도 필요하고.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지금은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정숙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아픈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어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정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자신에게 했던 말들, 그 차가운 시선들.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지연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시어머니는 며느리 편이 될 수 없나 봐. 아니야. 나는 달라질 거야. 정숙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돌봐줄게.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아플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스카프를 두른 채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정숙이 지연이 먹기 쉽게 죽과 부드러운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아, 천천히 먹어. 소화 잘 되는 걸로만 준비했어. 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뭐든 같이 하자. 병원도 같이 가고 치료도 같이 받고. 응, 고마워. 정숙도 덧붙였어요. 나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약 챙기는 것도 내가 할게.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휴직을 하고 지연의 치료에 함께 동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부부는 함께 병원에 다녔어요. 정숙은 집에서 영양관리와 청소, 약 정리를 맡았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지연의 치료를 도왔죠. 처음에는 지연의 상태가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여전히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식사도 조금씩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정신적으로는 많이 안정되어 보였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민수와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밝아 보이는 기색이었어요. 정숙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었어?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연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어느 정도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암세포 크기가 많이 줄었대요. 처음 검사했을 때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정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럼 완치될 수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이 속도로 계속 좋아지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연이 쓰고 있던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정말로 짧은 머리카락들이 듬성듬성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숙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 정말 다행이다. 이제 걱정 끝이겠구나. 지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매일 정성스럽게 음식 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니야, 내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지. 나는 당연한 일한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의 식욕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정숙이 끓인 미역국을 거의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 표정도 밝아졌고. 응,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매일매일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숙이 물었어요. 지연아, 그런데 치료받으면서 평소에 뭐 하며 시간 보냈어? 방에만 있으니까 심심했을 텐데. 지연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연이 민수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 원해요. 화훼 재배하는 방법이랑 꽃꽂이, 정원 가꾸기 같은 것들. 정숙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예 공부를? 왜 갑자기? 지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병실에서 창밖을 보면 항상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그곳에 심어진 꽃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정숙이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걸 혼자 공부했어? 온라인 강의도 들었어요. 화훼 디자인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요. 민수가 물었어요.
자격증까지? 그럼 나중에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치되면 작은 꽃집이라도 차려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예쁜 꽃을 파는 일이요. 아픈 동안 꽃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꽃집을 차리려면 경험도 필요하고 연습도 해야 할 텐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요. 우리 집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봐도 될까요? 연습 겸해서요. 정숙이 즉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마당이 워낙 넓으니까 얼마든지 써. 정말요? 그럼 제가 직접 꽃을 심어보고 키워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지연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 해야지.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주말에 화단 만들러 다니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꽃시장에 나갔습니다. 지연이 병원 치료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멀리 외출을 하는 날이었어요. 지연은 예쁜 모자를 쓰고 밝은 표정으로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머니, 이 꽃 어때요? 예쁘죠? 아주 예쁘네. 이름이 뭐야? 페투니아예요. 관리하기도 쉽고 오래 피어 있어요. 지연이 꽃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아 보였어요. 정숙은 지연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꽃 이름도 다 알고. 온라인으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관련 책도 많이 읽었어요. 꽃말이나 관리 방법, 계절별 특성 같은 것들도요. 민수가 감탄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 이렇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을 줄 몰랐어. 지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키워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화단을 만들어서 직접 연습해보고 싶어요. 세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꽃과 화초, 그리고 화분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 한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삽으로 땅을 파고 정숙이 돌들을 골라냈습니다. 지연은 설계도를 그리며 어디에 무슨 꽃을 심을지 계획했어요. 여기에는 키 큰 해바라기를 심고 앞쪽에는 낮은 꽃들로 배치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색깔 배치도 잘 생각해봐. 지연이 색연필로 설계도에 색칠하며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꽃 옆에 흰색을 놓으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노란색은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정숙이 놀라워했어요. 이런 것도 다 배웠구나. 색깔 조합 같은 것도. 컬러 매칭이라고 해서 꽃꽂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하루 종일 작업해서 작은 화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알록달록한 꽃들이 예쁘게 심어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뿌듯한 표정으로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마당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디자인을 잘했어. 앞으로 더 예뻐질 거예요. 꽃들이 자라면서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꽃집 차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지연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지연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창문 너머로 달빛에 비친 화단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의 꾸준한 치료와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온 지연과 민수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당에서 화단을 돌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뛰어오듯 다가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혹시 나쁜 소식?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정숙의 손에서 물뿌리개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민수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완전히 나았대요. 더 이상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된다고. 정숙이 지연을 꼭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 정말 다행이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지연도 정숙의 품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잘 견딘 거지.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세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걱정과 불안,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축하하러 왔습니다. 박 여사가 떡을 들고 찾아왔어요. 정수가 정말 다행이다. 우리 지연이 완치됐다면서? 너무 기뻐서 떡 사왔어. 감사해요, 박 여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지연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지연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고, 얼굴이 얼마나 좋아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완치 기념으로 가족사진 찍으러 가자. 기념으로 남겨두고 싶어? 좋은 생각이네. 나도 찍고 싶었어. 정숙도 동의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찍자. 이런 기쁜 날을 기억하고 싶어?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동네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지연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말았어요. 짧아진 머리지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어요. 가족 기념 사진이시군요. 특별한 날인가 보네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큰 병을 이겨냈거든요. 완치 기념으로 찍으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한 모습으로 찍어드릴게요. 사진을 찍는 동안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 있었어요. 정숙은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수는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정숙이 사진관 벽에 붙어 있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글귀였어요. 정숙은 그 문구를 읽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네. 피로 이어져도 마음이 멀어지면 남이 되고 피가 다르더라도 마음이 통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지연아, 저 글귀 좀 봐. 지연이 따라 읽었어요.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맞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완성된 사진을 받아든 정숙은 감동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이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 합가했을 때의 어색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소중해. 평생 간직해야겠어. 집으로 돌아와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꽃집을 시작해 보려고요. 마당 화단으로 연습도 충분히 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정말이야? 어디서 할 거야? 처음에는 마당에서 작은 매장을 열어볼까 해요. 동네 분들께 꽃을 파는 거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마당도 넓고 화단도 있으니까 딱 좋겠네. 정숙이 덧붙였어요. 그럼 간판도 달아야겠다. 뭐라고 쓸 거야? 지연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희망화원이요. 아픈 동안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숙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네. 우리 지연이가 생각이 깊어. 일주일 후
마당 한쪽에 작은 꽃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쁜 간판과 함께 형형색색의 꽃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첫 손님은 박 여사였습니다. 지연아, 꽃집 차린 걸 축하해. 꽃 하나 사갈게. 감사해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뭔가 기운나는 꽃으로 주면 안 될까? 그럼 이 노란 해바라기는 어떠세요? 희망의 상징이거든요. 좋네. 그걸로 줘. 지연이 정성스럽게 꽃을 포장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꽃 실력과 친절함이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지연이 손님들과 밝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오늘 손님이 몇 분이나 왔어? 10분 정도 왔어요. 다들 꽃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연이 실력이 좋으니까 당연하지.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희망화원은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어갔고 세 사람의 가족에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며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